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19년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연말답지 않은 연말을 보낸 것 같아요. 원래 12월 초에는 이제 2010년대 마지막이니까 2019년이 제 20대 마지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를 한번 결산해보자, 올해도 한번 결산해보자, 그런 계획을 이렇게 탁탁탁 세워놨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계획처럼 되는 게. 올해는 유난히 참 계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운동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도 도전을 많이 한 해여서 만족한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짜자잔, 이 두 가지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 소설이고요.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라는 장편 소설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다이시제라는 작가의 달도 뜨지 않은 밤에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모두 북튜버 다이애나님에게 선물 받은 책이고요. 제가 올해 이제 다이애나님이랑 이렇게 책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이제 상반기에는 그 교환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서로 찍고, 하반기에는 받은 책에 대한 리뷰를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정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데드라인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첫 번째 판이 2013년에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 새로운 표지로 2018년에 개정판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년이라는 텀이 개정판이 발간되기 좀 짧은 텀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짧은 텀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해리포터만 해도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개정판이 발간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짧은 텀에 개정판이 발간이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5년 만에 이렇게 예쁜 표지로 재발간된 장편이고요. 이 파과라는 제목이 되게 뭔가 어감이 특이하고 좀 평소에 많이 들을 법한 그런 단어는 아니어서 제목부터 되게 흥미가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파과의 뜻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말 그대로 파괴된 과실, 망가진 과일,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파과진연의 줄임말로 여자 나이 16세, 남자 나이 64세를 뜻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 성관계를 처음 맺어서 처녀막이 찢어진 그런 여성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좀 되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단어죠. 어쨌든 여성을 과일에 비교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래됐다, 이 단어를 통해서 또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이 소설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인공이 60세 여성인 조각이라는 사람인데 직업이 되게 특이해요. 청부살인업자라는 직업인데 경력이 40년에 달하는 그런 굉장한 베테랑이고요. 청부살인업자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알려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굉장한 디테일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인데,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 혹은 삶의 삶 자체를 욕망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고 겉으로 그게 눈에 띄지 않는,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왜냐하면 그 직업적 특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60대인 조각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체적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청부살인 업계에서는 또 뭔가 30대의 또 젊은 새로운 업자가 상한가를 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씁쓸해하는 그런 상태인데, 주인공이
조각의 주변에는 여러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가장 조각과 대립각을 이루는 투우라는 인물인데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투우라는 인물인데 이 투우라는 인물이 이 청부살인업계에서 요즘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아주 젊고 유능한 그런 인물이고, 왠지 이 사람은 조각을 조금 적대시하고 조각에게 약간 시비를 거는, 조각을 되게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투어가 대체 왜 조각을 싫어할까? 그런 걸 따라가면서 이 책을 읽으면 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각과 투우가 어떤 갈등을 맺어가는지, 투우가 이게 책이 전개가 될수록 조각과 투우의 얽힌 과거사가 드러나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고요. 조각과 투우의 이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이제 결말로 치닫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스펙타클하니까 이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재미를 좀 기대를 하시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의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 청부살인업계라는 그 세계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서 정말 이 업계가 바로 내 옆에 있구나라는 그런 묘한 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 소설의 또 매력하는데, 이 세계관 중에서 좀 재미있는 설정이 조각이 몸담고 있는 청부살인업 에이전트에 제휴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부살인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몸도 다치고 뭐 부상도 많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뭔가 업계를 너무 캐주얼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하면서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한 병원과 제휴를 맺고 업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오면은 원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속하게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업자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은 그 원장밖에 없고 다른 이제 페이 닥터들은 업자들의 존재를 모르는데, 조각이 어느 날 엄청난 부상을 입고 새벽에 이제 그 병원으로 찾아가요.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겨우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원장은 당연히 새벽이니까 없고 조각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정신을 잃은 거죠. 그때 이제 조각을 치료해준 사람이 바로 강 박사라는 의사인데요. 정신이 들고 깜짝 놀라서 넌 대체 누군데 이렇게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느냐 되게 위협을 하면서 물으니까 선생이 하는 말이 그렇게 움직이면 상처가 벌어집니다 라고, 뭔가 당황하지도 않고 되려 환자를 바로 걱정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은 이 강 선생에게 뭔가 묘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강 선생의 부모가 하는 이제 과일 가게에 슬쩍 찾아가기도 해요. 이제 강 선생의 부모의 어떤 따뜻한 인심에 굉장히 엄격하고 무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조각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그런 아주 내면에 감춰져 있던 마음이 싹을 틔우는 거죠. 그 가족으로 인해서. 조각과 강 선생 그리고 투, 이 세 인물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추적해가면서 이 책을 읽으면 또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과가 어떤 점이 좋았냐면은 노년 여성이 주인공인 게 아무래도 제일 좋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보통 이제 대중매체에서는 좀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인자한 할머니, 뭔가 정이 많은 할머니, 혹은 되게 완고하고 좀 많이 보수적인 그런 느낌의 노인, 혹은 굉장히 삶을 통달하고 뭔가 그런 느낌의 노인이 대부분 이제 고정된 이미지로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과에서는 직업이 물론 특이하긴 하지만 일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노년 여성이 전면에 등장해서 나이가 드는데 앞으로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도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대중매체에서 보여진 그런 노인에 대한 굉장히 고정된 이미지를 좀 깨고 또 노인의 살아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노년이 되면은 이렇게 조각처럼 프로페셔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하는 말이 얼른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할머니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곤 하는데, 조각은
물론 자기의 어떤 쇠한 몸이나 예전 같지 않은 기력 이런 거를 보고 좀 씁쓸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 그래도 난 아직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인물이어서 그냥 그 현재에 충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구병모 작가의 책이 파과가 처음인데요.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신다는 그 얘기는 그냥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읽으니까 정말 길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게 그렇게 문장 하나의 길이가 긴데도 되게 술술 잘 읽힌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하나 아무거나 지금 펴서 읽어볼까요? 장 박사가 그저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모르고 있다면 한 달 전 그 사람은 어째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걸까?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좀 짧게 간다면 이거를 한 두 문장으로 좀 잘라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어가는데 그냥 되게 부드럽게 리듬감 있게 읽힌다는 점이 저는 좋았어요. 되게 길면서 리듬감 있는 그런 문장이라서 역시 모국어 읽기에 즐거움은 또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첫 문단이 정말 너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시간대의 전철이란 의례 그렇다. 밀착을 넘어 연체동물의 빨판처럼 서로에게 흡착되다시피 한 생면부지의 몸 사이에 종이장만한 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운. 누군가 입을 열거나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끼얹어지는 고기 누린내와 마늘 냄새, 운뱃내의 들숨을 참더라도 그 냄새가 닷새간의 노동이 끝났음을 알려주기에 안도하는 시간.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실감이 나서 너무 싫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일 밤 시간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전철에 막 잔뜩 늘어져가지고 이제 이틀 쉰다 그런 기쁨을 막 누리면서 가는 저의 퇴근길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철을 냄새로 표현하는 게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출퇴근길은 혼자 가는 길이고 이제 뭐 가끔 일행이 있는 경우가 뭐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혼자 가잖아요. 출근길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핸드폰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고 퇴근길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전철에서. 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그냥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때 이제 고개를 들어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쳐다보는 게 출퇴근길 이제 대중교통의 일상인데 그래서 저는 그 전철의 모습을 시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각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개를 숙여도 냄새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퇴근길에 누가 뭐 치킨이나 굉장히 향이 강하고 노릇노릇하고 그 맛을 이미 알고 있어서 너무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의 냄새를 맡을 때면 나도 저거를 집에 가서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되게 퇴근길에 잘 느껴지는 감각이 후각이라는 점에서 작가님이 이 후각을 서술의 대상으로 선택한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과는 이제 60대 노년 여성인 조각의 계속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 정신에 좀 묻어둔 삶의 감각을 피우게 하려는 삶의 의지에 대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파과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설은 짠! 다이 시지에의 달도 뜨지 않은 밤에라는 소설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드는 굉장히 무대가 넓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나라는 사람은 프랑스인 여대생인데요. 이 소설이 1부, 2부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부는 주인공이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유학을 와서 툼추크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겪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2년간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2부는 주인공이 툼추크와 결별을 하고 프랑스 고국으로 돌아가서 방랑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좀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 순서로 줄거리를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나라는 사람이 중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의 대학에서 중국학과에 진학을 하고요. 베이징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학 가기 전에 굉장히 저명한 동양학자, 프랑스인 동양학자의 책을 읽어요. 그 동양학자의 이름은 바로 폴 당페르라는 학자고요. 그 당페르가 쓴 책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주석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에 폴 당페르가 현장 답사를 해서 그 연구 기록을 주석으로 남긴 그런 책인 거죠. 주인공은 폴 당페르의 그 엄청난 그 연구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 건데요. 그가 실제로 맞이한 중국은 마오쩌둥의 시대였어요. 일부가 1978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이제 일을 기록한 부분인데 그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은 마오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학업을 시작하지만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거는 마오쩌둥의 노래뿐이었고 거리에서는 수백 명이 혁명가를 불렀다고 해요. 그 혁명가를 계속 불러서 이 주인공이 키우는 토끼가 있는데 그 토끼한테까지도 혁명가를 불러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를 다 외웠다. 라는 이제 서술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중국이 얼마나 일원화된 사회였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서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학교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가난한 학교 생활을 했던 주인공에게 어느 날 툼추크라는 남자가 나타나는데 되게 우연히 베이징의 어느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툼추크가 주인공의 과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툼추크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는데 나 주인공은 툼추크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굉장히 그 암울한 유학 생활에 툼추크는 위로이자 연인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툼추크가 주인공이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학자인 폴 당페르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보물이 불경인데요. 고대 언어인 툼추크어로 적힌 불경이 이제 족자의 형태로 그 불경이 적혔는데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반으로 찢어서 비행기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반은 그 폴 당페르라는 학자가 중국에 넘어와서 반절을 확보하게 되었고 나머지 반절은 미궁의 상태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빠지게 된 건데 폴 당페르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사라진 족자의 행방을 찾는 일에 굉장히 열중을 하다가 중국 당국의 탄압으로 인해서 수용소에 갇힌 상태이고 툼추크는 그 폴 당페르와의 인연을 주인공에게 고백을 하면서 둘 사이에서 사라진 족자를 찾는 게 고대 언어로 적힌 그 불경의 반쪽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툼추크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겪고 그의 아버지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사를 겪고 나서 자신은 중국을 뜨겠다. 다시는 중국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는 중국에 오지 않고 중국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사라진 족자를 찾으러 이제 다른 불교권 국가, 뭐 미얀마, 베트남 이런 쪽으로 여정을 떠나기로 하고 그것을 편지로 이제 주인공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굉장히 상심한 주인공은 중국을 떠나서 이제 파리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파리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또 아프리카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중국을 벗어날 수 없어서 중국 고대 승려에 대한 책을 쓰고 폴 당페르의 어떤 흔적을 찾으러 미얀마로 가는 그런 주인공의 여정이 그려져 있어요. 2부에서는. 과연 주인공이 이 족자를 찾았을까요? 과연 주인공이 다시 툼추크와 재회를 했을까요? 그런 것을 추적하면서 읽으면 또 흥미로운 소설 스펙타클하게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병모 작가의 묘사 스타일이 되게 현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사회를 묘사하는 방식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소재를 잡는 데 비해서 다이시지의 문장은 묘사는 굉장히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특히 이 소설은 되게 언어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처음에는 중국어를 배우고 두 번째는 사라진 불경과 좀 관련이 있을 법한 티베트어를 배우고 세 번째는 아프리카에 넘어가서 그쪽의 언어를 또 배우고 또 언어에 대한 굉장한 재능이 있는 게 이 주인공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 언어를 배우는 모습을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를 하는 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주인공의 그 티베트어 선생이 그 티베트어로 불경을 읽는 장면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상으로 햇살이 드는 날이면 타라케사 교수의 눈동자를 덮은 투명한 막이 햇빛에 반짝거리다가 자개 껍질의 흐릿한 회색으로 변했고 그가 이야기에 푹 빠져 마치 꿈결처럼 끊임없이 경전을 암송하고 해설을 할 때에는 두 눈이 완전히 감겼다. 꿈결처럼 끊임없이 경전을 암송하고 자개 껍질의 흐릿한 회색. 단어 선택 자체가 굉장히 이 묘사가 화려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면은 이 작가는 대체 이런 묘사는 어떻게 생각해낼까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한 묘사를 좀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뭐에 대한 소설일까? 저는 사실 읽으면서 약간 그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졌는데 일단 누구에 대한 소설인가도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1부는 나와 툼츠크의 대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대부분 툼츠크의 말이에요. 대부분 툼츠크가 나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나는 아버지를 못 만났고 어디 수용소에 갇히기도 했고 뭐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가 툼츠크의 입을 통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설은 사실 하자는 주인공이 프랑스인 여성이지만 사실은 툼츠크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으면은 또 2부는 이제 나의 주인공의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나의 이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툰츠크에 대한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폴 당페르라는 중요한 인물이 또 이 소설에 계속 등장을 하지만 또 폴 당페르의 입으로 또 설명되는 건 거의 없고 그냥 주인공이 폴 당페르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리고 툼츠크가 폴 당페르에 대해 생각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또 작가가 그런 폴 당페르라는 학자의 연구와 어떤 중국 사회에서 겪은 순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설은 중국에 대한 절절한 애증을 담은 소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는 중국 학과에 진학을 했고 중국에서 툼츠크를 만나고 중국 사회의 실상을 온몸으로 겪게 되고 상처를 받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지만 또 중국을 잊을 수 없어서 중국과 관련된 티베트어를 배우기도 하고 결국에는 중국 승려에 대한 책을 써내기도 하고 그리고 에필로그에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베이징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베이징으로 돌아가거든요. 중국과 결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나의 주인공의 중국에 대한 애증 자체를 그린 소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읽으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대체 폴 당페르라는 인물은 왜 중국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주인공은 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주인공이 중국에 간 이유는 오직 폴 당페르 때문인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달도 뜨지 않는 밤에라는 소설은 주인공이 어떤 폴 당페르라는 저명한 그런 학자에 대한 그런 동경과 언어학을 포함해서 그냥 뭔가 학문에 대한 열망과 사랑 그런 게 느껴져서 절절한 마음이 굉장히 화려한 묘사로 표현이 돼서 그게 좀 재밌었던 소설인 것 같고 1970년대 후반의 중국 사회에 굉장히 수직적인 그런 사회상을 고발하는 소설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떤 역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좀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고 화려한 문체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이 다이시지의 달도 뜨지 않은 밤에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구병모 작가의 파과 한국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인 작가 다이시지의 달도 뜨지 않은 밤에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파과를 통해서는 어떤 일하는 60대 여성, 그 대중 매체의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성,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즐겁게 보시길 바라고 달도 뜨지 않는 밤에에서는 자신은 방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끊임없이 부딪히고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이게 아마 올해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새해에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 드문드문한 저의 업로드 주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채널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시고 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봐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뵙도록 할게요. 안녕!